세대와 세대를 잇는 고전 이야기, 다 함께 고전을입니다. 고전 속 효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중국의 황향, 육적, 손수고, 자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불을 데운 소년, 역사를 울리다, 황향 이야기. 옛날 중국 후한 시대에 황향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향은 9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선비였던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무척 효심이 깊었습니다. 어느 한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밖은 칼바람이 불고 방 안도 몹시 추웠지요. 황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차가운 이불 속에 주무시면 감기에 걸리실 거야. 그리고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들어가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자리를 데웠습니다. 또 한여름에는 어땠을까요? 무더위로 방 안이 숨막히게 더워 그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 방안을 부채질해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황향의 효심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임금님은 어린 황향을 불러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어른스럽구나. 참으로 귀한 아이로다. 너처럼 효심 깊은 아이는 나라의 귀감이로구나. 하며 칭찬했고 그에게 글을 배우게 하고 관직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황향은 어린 시절의 효행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학문에 힘써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나라를 위한 바른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황향의 이야기는 24효라는 중국 책의 첫머리에 실릴 만큼 효자의 상징이 돼서 여러 책에 그의 이야기가 실리게 됐습니다. 주정의 기록에는 어려서는 효도하고 커서는 나라를 잘 다스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후한서에도 황향은 어려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커서는 백성에게 어지럽다고 기록했습니다. 귤 새알에 담긴 마음, 육적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땅에 육적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육시 집안은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이었지만 특히나 육적은 어려서부터 마음 깊은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원술이라는 높은 관리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원술은 남쪽 큰 고을을 다스리던 세도가의 인물로 특히 손님들에게 대접을 잘하는 것으로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원술은 육적과 아버지에게 귤을 내주었습니다. 당신은 귤이 귀할 때라 육적이 달고 향긋한 귤을 맛보고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귤을 어머니께 드리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리고는 남은 귤 몇 개를 조심스레 품 안에 숨겼습니다. 식사가 끝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는데 그만 육적의 품 안에서 귤 몇 개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주인인 원술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귤을 품에 넣은 것이냐? 어머니가 귤을 무척 좋아하셔서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자리를 함께했던 어른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원술은 오히려 그를 칭찬했고 귤을 숨긴 소년, 육적의 이야기는 지역에 퍼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육적은 학문을 닦았고 문장과 품행이 바르다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벼슬을 하면서 정치와 행정에도 관여했지만 늘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육적은 귤을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지. 그가 남긴 행적 중 많은 것은 잊혀졌지만 어머니를 위해 귤을 품은 이야기는 소학, 이륜행실도 등의 어린 효자의 표본으로 소개돼 1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머리 둘 달린 뱀을 묻은 소년, 손수고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초나라 땅에 살던 한 소년, 손수고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사려 깊으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느 날 들길을 걷다 머리가 둘인 뱀을 만난 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2개 달린 뱀이라니 전설 속에나 나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재앙을 당한다던데. 그 순간 두려움에 몸이 굳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이걸 보면 어쩌지? 무서운 재앙을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는 조용히 뱀을 죽이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고는
머리 두 개인 뱀을 봤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고 어머니를 못 뵙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고가 우는 것을 본 어머니는 수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수고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머리 두 개인 뱀을 봤어요. 제가 죽게 되는 건 무섭지 않지만 어머니를 이제 못 뵙게 되는 게 너무 슬픕니다.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그 뱀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느냐? 손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남들이 볼까봐 제가 죽여서 묻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살며시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넌 아무 탈이 없을 게야. 네가 두려웠을 텐데도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 하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게야. 어린 나이에 그런 결단을 했던 수고는 바르게 자라 훗날 초나라의 재상이 됐을 때 청렴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손수고 재상님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치하지 않고 늘 나라 걱정을 하신다더라. 자기 재산은 불리지 않는 분이지. 그는 관계 수로를 정비하고 농사 제도를 개선해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관직을 내려놓았을 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재상으로 있으면서도 부귀를 탐한 적이 없다. 내 자식이라면 이 마음을 잊지 말거라. 머리 둘 달린 뱀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지만 남을 먼저 생각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사람다움의 시작, 진짜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손수고의 이야기는 책 설원에 실려 있습니다. 효도할 수 없다는 슬픔, 자로 이야기. 가난할 땐 마음뿐이고 넉넉해진 뒤엔 그 사람이 곁에 없기도 하지요. 이번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 자로 이야기입니다. 자로는 중국 춘추시대 공자의 3,000명 제자 중에서도 공자님이 가장 아낀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죠. 특별히 기계가 강하고 성격이 호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로는 젊은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부모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가난에 좋은 음식을 드릴 수 없어 명아주국, 콩잎 반찬밖에 못 해드렸고 따뜻한 이불도 마련해 드릴 수 없었지만 그는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올리고 쌀짐을 지고 부모님에게 백리길을 걸어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몸이 고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칼처럼 고든 사람이라 불렀지만 공자는 자로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로는 비록 말은 거칠고 급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자로, 시간이 흘러 공자와 함께 학문을 닦으며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마침내 위나라에서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를 맞이할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부모님께 제대로 봉양할 수 없었고 이제야 형편이 나아졌건만 더 이상 효도할 길이 없구나. 자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벼슬과 명예도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곁에 가난한 모습으로 있었던 그 시절을 더 값지게 느낀 것이죠. 그리고 공자님도 자로의 그 마음을 오래도록 품고 기억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형편 안에서 그 마음을 전하라는 뜻이겠죠. 다 함께 고전을. 오늘은 소학에 실린 4편의 효 이야기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마음에 가장 와닿은 얘기는 어느 편이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도 감동한 효 이야기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 함께 고전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